오랜 악연으로 고통받다가 얼마 전 끝장을 보게 된 60대 여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결말을 보게 되었는지 바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아무것도 모를 때 시집을 가게 되었죠.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았고 능력 있고 성실한 사업가였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시댁은 지방에 있었고 남편 사업장은 도시에 있어 시집살이를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성격은 남편과 달리 좀 억세다고 해야 하나? 쉽게 말해 저만 보면 싫은 소리를 참 많이 하셨어요. 여기가 신혼집인지 뒷방 노인네 집인지 구분이 안 되네. 야 며느리,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나는 살림 이렇게 하는 여자랑 결혼은 하지 말아야지. 영수님 덕분에 여자 보는 눈이 높아지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영수. 어머님, 친정 아빠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세요. 거기에만 신경 쓰고 있어서 집안을 돌보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뭐냐? 네 아버지가 아픈 걸 걸고 넘어지겠다는 거냐? 살림 똑바로 하랬다고 괜히 우리를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넘어가려는 거지. 나는 장가갈 때 장인장모가 건강한지 알아보고 결혼해야겠네. 처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집을 내팽개치고 거기에 매달릴 거 아니야? 영수님 좋은 거 많이 배웁니다. 결혼 초 친정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남편과 가정에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많은 불만을 가지더라고요. 이걸 남편에게 전했더니 시모자가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말고 한 귀로 흘리라고 하더군요. 여보, 어머니랑 동생놈이 뭐라 하든 마음에 담아두지 마. 어차피 지방에서 사는 데다 자주 볼 것도 아닌데 괜히 거기에 감정 소비하면 당신만 손해야. 당신과 결혼한 사람은 나니까 우리 둘만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머님이랑 도련님 이사 온다고 하는 것 같던데 당숙이 돌아가시면서 큰 재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아, 지난번에 돌아가신 당숙한테 유산을 받았나? 글쎄, 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우리 엄마가 허풍이 심한 거 알잖아. 괜히 당신 겁주려고 이사 온다는 말씀을 하셨나 봐. 신경 끄고 우리 침대로 가자. 신혼부부가 해야 할 일을 하잔 말이야. 그이는 시모자가 평소 허풍도 세고 거짓말을 자주 해서 이사 온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 말만 믿고 있었는데 신혼 3개월이 지나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저희 부부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설마 했는데 이사를 온 것도 모자라 같은 아파트 단지로 와서 저를 놀라게 했답니다. 넌 표정이 왜 그러냐? 우리가 이사 온 게 못마땅한 거야? 형수님, 표정을 못 감추네. 이거 서운한데요? 시댁이 가까워졌다고 엄청 싫은 기색으로 보여요. 아니에요, 도련님.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란 것뿐이에요. 같은 아파트로 오셔서 너무 좋아요. 잘 오셨어요. 둘째가 만나는 아가씨가 서울 사람이라서 겸사겸사 올라온 거다. 나 혼자 시골에 짱 박혀 살기 싫어서 이사 온 거야. 너 괴롭히러 온 거 아니니까 표정 풀어라. 어머님, 저 좋아요. 그리고 저를 괴롭히러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앞으로 펼쳐질 10월드가 상상되면서 손발이 떨리고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매일 저희 집에 오셔서 흰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노골적으로 뭔가를 요구하셨습니다. 넌 알아야 할 게 있다. 너랑 내 아들이 중매로 만나기 전에 여러 여자들한테 연락 많이 왔다. 그 중에는 소를 1000마리 키우는 집 딸내미도 있었고 수십억 자산가의 딸도 있었다고.
그런데 내 아들이 널 선택하는 바람에 다 놓친 거야. 너희 집안은 그저 그런 집안인 거 알지? 우리 성훈이가 너와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말리지 않은 거야. 즉, 나는 아주 좋은 시어머니라는 거지. 그런데 너는 잘난 내 아들 덕에 이런 아파트에 잘 살고 있으면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님, 어떤 대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그걸 내 입으로 직접 말하라고? 하기사 눈치가 없는 애니 돌직구를 날리는 게 확실하겠네. 너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둘째 장가 가는 거 알지? 네가 좀 보태줘야겠다. 네? 도련님 결혼 자금을 보태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거라면 남편과 상의해서 같이...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그건 그거고 너한테도 받아야겠다. 이 소리야. 우리 아들이 무려 의사랑 결혼하지 않냐. 개인 병원 차려주려면 돈이 꽤나 많이 들 것 같으니까 내 아들 돈 말고도 네가 좀 보태거라. 만나는 여자분이 의사라고 했죠. 제가 가진 돈은 없지만 한번 마련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야, 너는 무슨 대답을 그따위로 하냐? 주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네 친정 부모가 교육자잖아. 지방에서 애들 코 묻은 돈 빨아먹은 게 좀 있을 테니 좀 달라고 해보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가르쳐줘야 하는 거니?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세요. 애들 코 묻은 돈을 빨아먹다니요. 내가 말이 심했나? 그래. 그 말은 취소하마. 대신 네 친정에 말해서 돈 좀 받아와라. 최소 2천만 원은 받아오면 좋겠다. 그때가 80년대 중후반이었고 2천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서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2천만 원이요? 어머님, 저희 신혼집보다 많은 돈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그만한 돈이 없으세요. 뭐야? 학교에서 선생질 하는데 학부모한테 받아먹는 게 심심치 않게 많을 거 아니냐.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받아와서 네 시동생 체면 세워줘라. 알아들은 줄 알고 이만 가보겠다.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친정에는 말도 꺼내지 않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이가 되레 화를 내더군요. 엄마 말로는 당신이 먼저 해준다고 했다던데? 당신이 친정에 돈이 쌓였으니 재수씨 병원 차려주는데 큰 돈을 줄까 말까 하면서 엄마랑 동생을 무시했다며? 뭐? 내가 그렇게 말했대? 여보,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그리고 친정에 돈이 있긴 뭐가 있어. 엄마 아버지는 월급 받고 일하는 선생님이야. 그럼 우리 엄마가 거짓말한 거야? 장인어른이 학부모들한테 뒷돈 먹은 게 많다고 당신이 자랑했다던데. 어이가 없네. 그리고 당신은 우리 부모님이 그럴 사람으로 보여? 생각해보니 엄마가 또 거짓말을 한 것 같네. 내가 바보같이 믿고 말았어. 여보, 미안해. 어머님이 뒤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생각해 주길 바래. 그리고 도련님 결혼하는데 보탤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중간에서 알아서 막아줘. 또 찾아와서 돈 달라는 말씀 못하게 해달란 말이야. 알겠어. 다시는 당신을 의심하지 않을게. 다시 한번 사과할게. 미안해, 여보. 하나만 묻자. 나는 동서랑 비교된다고 쳐도 당신은 왜 서방님이랑 비교당하는 거야? 항상 어머님은 당신보다 서방님만 받들고 지내잖아. 동생이 어릴 때 많이 아파서 둘이 붙어 지냈어. 나는 거의 혼자 지냈다시피 했고 그래서 둘이 각별한 거야. 모르겠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어머님은 그냥 너무하셔. 또 내가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하면 믿지 말고 나한테 조곤조곤 물어봐. 알았어? 알겠어, 여보.
이렇게 시어머니는 제가 뒤에서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이간질을 많이 하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해도 가끔은 믿기도 한답니다. 시어머니 말씀하시는 게 사람이 믿을 때까지 말하는 기질이 있거든요. 아무튼 시동생 결혼식에 보태어준 돈은 남편과 제가 합쳐서 500만 원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80년대에는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해가 지나가고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나자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모든 애정을 주셨고 저는 파출부나 청소부 정도로 취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만삭일 때 동서 집으로 불러서 청소를 시키더라고요. 어머님, 저를 동서 집에 부르신 이유가 청소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 우리 의사 며느리가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해라. 어머님, 저도 임신 중이에요. 만삭인 거 안 보이세요? 야, 임신 초기에만 조심하면 괜찮아. 애 떨어질 일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 청소 깨끗이 하고 주방에서 반찬도 많이 해둬라. 형님, 저 새콤한 거 먹고 싶어요. 꼬막 사다가 새콤하고 짭짤하게 만들어줘요. 동서, 어머님이 그런다고 자네까지 날 부리려는 거야? 내가 자네 가사 도우미로 보이나? 야, 그냥 왔으면 해달라는 것 좀 해주면 덧나냐? 그리고 왜 임신한 애한테 짜증을 부려? 스트레스 받아서 애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 빨리 시킨 거나 해. 움직이라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를 돌아 그대로 동서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저도 친정에 가면 귀한 자식이고 곧 태어날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니 이런 식으로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당연히 시어머니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고 온갖 욕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딸 애를 출산했는데 계집을 낳았다고 쓸모없는 년이라는 욕까지 들었답니다. 에휴, 계집을 낳았구만. 대를 이어야 할 아들을 낳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은 너랑 똑같이 생긴 계집이냐? 으유, 어떻게 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냐? 어머님,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때요? 제 눈에는 사랑스럽기만 하다고요.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그리고 뭘 잘했다고 편하게 자빠져서 지내는 거냐?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몸조리는 해야 하잖아요. 몸조리? 너 요리조리 끌려다니면서 혼나고 싶냐? 당장 일어나서 밥이나 차려. 어머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의 소원을 이뤄드릴게요. 뭐? 아가, 병원에서 성별 알려주는 거 불법이라고 안 알려준다며. 그렇긴 한데 제가 의사잖아요. 선배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 가서 살짝 물어봤어요. 파란색이 어울릴 거라네요. 어허허허. 어머나, 우리 집의 복덩이. 도대체 넌 단점이 뭐니? 누구랑 다르게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드는구나. 아무튼 새애기 네가 있어서 천만 다행이다. 아직 출산하면 멀었으니까 계속 조심하려고요.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당연하지 얘. 큰애 너 들었지? 우리 새애기가 파란색이 어울리는 손주를 가졌다고 한 거 들었지? 너도 좀 배워라. 어떻게 너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들도 못 낳니? 앞으로 네 동선에 자주 와서 태교하기 편하게 살림 봐줘라. 어머님, 저 이제 막 출산했어요. 육아하기 바쁜데 동서 도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또 말대답한다. 네 딸애 업고 와서 일하면 되잖아. 머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지 말고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라. 시어머니는 늘 그렇듯 막말을 하셨고 의사 동서는 제가 욕먹는 걸 즐겼는지 키득거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화풀이 대상으로 남편을 택했어요. 애를 낳고 힘들어 죽겠는데 괜히 늦게 들어왔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신은 애 아빠 아니야? 일 끝나면 제깍제깍 들어와야지. 어디서 뭘 하다가 온 거야? 미안해 여보. 요즘 거래처가 줄어들어서 발로 뛰어야 하는 상황이거든. 앞으로도 자주 이럴 것 같아.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주라.
당신이 옆에 없으니까 허구한 날 어머님이 날 갈구고 혼내잖아. 또 동서 뒤치다꺼리를 시키는데 정말 하기 싫어 죽겠어. 엄마가 난리지? 재수 씨가 아들 낳을 거라고 들떠서 엄청 비교할 거야. 안 봐도 비디오지. 그래. 너무 힘들다 못해 질려버렸어. 내가 산후 우울증이 아니라 심호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여보, 우리 이사 가는 건 어때? 거리가 좀 있는 동네로 이사 가면 좀 편할 거 아니야. 이사? 아, 그렇긴 한데 돈이 없어서. 이 집 팔고 가면 되잖아. 그게 사실은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재수 씨 병원 차려주는 데 썼어. 엄마가 하도 난리치는 바람에 그냥 해줬어. 뭐야? 나랑 한마디 상의 없이 그 큰 돈을 대출받았다고? 당신도 어머님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구나. 진짜 실망이다. 미안해. 그런데 재수 씨가 돈은 갚는다고 했어. 의사는 돈 잘 버니까 금세 갚을 거야. 됐어. 당신한테 크게 실망했거든? 앞으로 돈 관리는 내가 할 테니까 통장 내놔. 그게 싫으면 딸을 데리고 나가버리겠어? 그이는 제가 심각하게 말하자 바로 통장과 카드를 넘겨주더군요. 그리고 매일 용돈을 받아가며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돈 빌려간 동서에게 한동안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임산부니 어쩌니 하면서 스트레스 쌓인다고 발광할 것 같았으니 조카만 낳으면 돈 갚으라고 보챌 생각이었습니다. 만삭이 된 동서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이전보다 많은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았고 빨리 돈이나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생각만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팔자 좋게 몸조리하고 나온 동서에게 남편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말했어요. 동서, 내 남편이 자네 병원 차려주는데 돈을 빌려줬다지? 네, 그런데요. 그런데라니.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형님, 나중에 갚을게요. 안 떼어먹을 테니까 보채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갚는 성의를 보여야지. 빌려간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 10원 한 장 안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자네가 임신 중일 때는 일부러 말을 꺼내지 않았어.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빨리 돈 갚아. 그런데 형님, 그 돈 말이에요. 어머님이 안 갚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뭐? 그걸 왜 어머님이 결정을 해? 돈은 내 남편이 빌려준 거잖아. 아니, 아주버님을 키우신 건 어머님이잖아요. 어머님이 아주버님을 키워준 값이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돈 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제가 누구랑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어디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머리에 똥만 들은 여자 같았습니다. 동서, 말 같지 않은 소리 말고 무조건 돈 갚아. 어머님 앞세워서 유야무야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돌아왔는데 예상대로 동서가 시모에게 일러 바쳤더군요. 전화로 뭐라 쌍욕을 해가면서 다시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진절머리 나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하루빨리 그 동네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때때로 되는 게 아니었으니 억지로 참아가며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곧 저는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잠시 다른 생각을 접어두고 첫째 육아와 둘째 태교에 전념했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었는지 허구한 날 불러댔어요. 하지만 저는 더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긋고 거리를 두려고 했죠. 세월은 조금 흘러 둘째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딸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성별 구분 없이 건강하게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시어머니는 역시나 아들 타령하면서 막말을 하더군요. 넌 개집만 낳는 몸뚱아리냐? 이야, 이런 게 큰 며느리라니. 싹 다 물러버리고 싶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이제 갓 태어난 애기 앞에서 그런 막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제 저도 지칩니다. 제발 막말과 욕 좀 그만하세요. 제가 힘없이 푸념을 늘어놓자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나가더군요. 시동생 부부도 들렀는데 제 딸을 보더니 키득거리며 비웃더라고요. 형님 딸만 낳으셨네요. 이래서 며느리 대접 받겠어요? 동서,
건들지 말고 그냥 나가. 비학년 될 거면 그냥 가란 말이야. 저도 억지로 왔어요. 어머님이 사람 된 도리는 해야 한다나? 기저귀 한 박스 사왔으니까 잘 쓰세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식구들의 무시하는 태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예쁜 두 딸을 보면 화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겪었던 일과는 차원이 다른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병원에서 긴급 수술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고 두 딸을 안고 달려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는데 곧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이는 그렇게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럽고 비통한 상황에 그의 장례를 치르는데 시댁 식구들은 이상하리만큼 침착하고 덤덤하더군요. 시동생 부부야 그렇다 칠 수 있지만 시어머니는 남의 장례식, 아니 무슨 잔칫집에 온 것처럼 조문객들과 깔깔 웃으며 건배까지 하며 술을 퍼마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영정사진 속 남편이 웃으며 저를 보고 있는데 장례식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꾹 참고 사흘을 버텼어요. 그 일을 보내주고 어린 딸들을 보느라 유품 정리를 계속 늦췄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가 기니 할 말이 있다면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예, 우리 아들 보험금 말이다. 그거 네 동서한테 좀 투자해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서한테 제 남편 보험금을 주라고요? 뭘 놀래고 그러냐.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투자해보라는 소리야. 네 동서가 의사잖아. 병원을 크게 확장한다는데 네가 투자자로 있으면 돈을 긁어 모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다 네 생각하고 제안하는 거야. 혼자 두 딸을 키우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니. 맞아요, 형님. 기회를 드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병원 확장하면 당연히 환자가 늘어날 테고 매출은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형님이랑 조카들이 잘 먹고 잘 살길 바래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라고요. 두 고부가 그렇게 떠들어봤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믿음이 갈 리도 없었죠. 됐네요. 그의 보험금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제안을 하세요? 어머님, 동서, 다른 돈 많은 투자자 찾아가세요. 저랑 애들은 당장 먹고 살 길이 걱정이라고요. 얘는 말이 안 통하네. 너 좋으라고 기회를 주겠다는데 날려먹겠다는 거야? 어머님, 기회 같은 거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저랑 딸들은 이사 갈 겁니다. 세 사람과 더는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뭐가 어째? 2년 말하는 거 봐라. 아주 웃기는 내네. 야,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딴 데로 이사 가겠다고? 잘해줬다뇨? 누가요? 어머님은 제가 딸만 낳았다고 구박하셨잖아요. 그 전에도 심한 막말은 기본으로 하셨고요. 동서도 맨날 날 개무시했고요. 두 사람이나 친하게 지내세요. 서로 잘했군, 잘했네 하면서 고고하게 살란 말이에요. 어휴, 다들 나가줘요. 그이가 세상 떠나고 심란해 죽겠는데 괜히 돈 얘기로 사람 화나게 하지 말라고요. 저는 무서울 게 없으니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다 시원하게 뱉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댁과 거리를 두려고 이사를 떠났어요. 옛날에는 6남매, 7남매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둘만 키우는데도 버거웠고 하루하루가 걱정이었답니다. 남편의 유산으로 그나마 먹고 살긴 했는데 미래를 위해서는 제가 경제활동을 꼭 해야 했답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커서 어린이집에 다닐 때가 되는 날까지는 육아에만 전념했어요. 그 사이 친정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셨어요. 솔직히 서운하긴 했지만 두 분의 결정이니 존경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게다가 유서를 미리 작성해뒀으니 돌릴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형편은 당연히 어려워졌고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여윳돈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오후 5시까지 놀게 하였고 그 시간에 일을 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공장 현장이 너무 열악하고 지저분하고 위험했어요.
제가 하는 공정이 황산 같은 약품으로 제품을 세척하는 일이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해도 머리가 어질어질했답니다. 그래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참고 다녔네요. 저는 갈수록 체력이 떨어졌고 살도 급격하게 빠졌어요. 엄마는 강하다고 했는데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나 봅니다. 몸이 힘들어서 길을 걷다가 졸아서 넘어진 적도 종종 있었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제 나이가 50대가 되었고 제 딸들이 중학생이 되었답니다. 저는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려고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동안 조심히 잘 넘어갔던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기계에 제품이 걸려서 그걸 빼내는 과정에서 손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 손목 수술을 했는데 신경 대부분이 죽어버려서 오른손으로도 숟가락을 들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산재보험을 받아서 제 돈이 들지 않았지만 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람이 손을 쓰며 일하는 게 당연지사인데 저는 손 하나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니 일할 곳은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동서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이 빌려줬던 돈을 받아내려고 말이죠. 시댁에 갔고 동서와 시동생을 불러서 한자리에 모였어요. 제가 할 말이 있다고 하니 다들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이더군요. 동서, 병원 확장했다더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네 내 남편한테 빌려간 돈 갚아줘야겠어. 내가 지금 손을 다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 형님, 그게 언제적 일이에요? 그리고 저도 지금 죽을 맛이에요. 병원이 계속 적자라서 문 닫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망해가는 사람 불러다가 다짜고짜 옛날에 빌린 돈을 달라는 건 너무 몰상식한 거 아닌가요? 큰애가 왜 왔나 했더니 결국 돈이었구만. 너도 참 간사하고 야비하다. 우리가 투자하라고 했을 때는 개돼지 보듯이 보더만 니년이 돈 떨어지니까 숙이고 들어온 거야? 어머님, 전 받아야 할 걸 달라는 거잖아요. 제 남편 돈이었으니 받아도 될 자격 있습니다. 동서, 얼른 돈 마련해줘. 형님 방금 제 말을 뭐로 들었어요? 돈 없다니까요. 병원이 망하기 직전이라고요. 잘난 의사라더니 고작 이 정도야? 그리고 어머님, 망할 병원에 투자를 안 했으면 잘한 거지 왜 그때 일을 말씀하고 그러세요? 저는 정확히 짚어주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여튼 나는 돈 받아야겠으니 빨리 돈 구해줘.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있어야 주죠. 없다고요. 먹고 죽을래야 돈 한 푼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끝까지 돈이 없다는 소리를 하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진작에 그 돈을 받아둘 걸 하는 후회가 깊이 밀려왔습니다. 어찌되었든 돈을 돌려받을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그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지나고 동서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갔답니다. 돈 한 푼 없다더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다시 시댁을 찾아갔어요. 어머님, 동서랑 조카애가 같이 유학하러 갔다면서요. 돈이 없다더니 어떻게 간 거래요? 아, 그건 내가 해줬다. 우리 집안에 기둥인 손자가 유학 보내달라고 해서 돈 좀 썼지. 5억 줘서 보내줬지. 물론 앞으로 꾸준히 지원해줄 생각이다. 어머님한테 그럴 만한 돈이 있었나요?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묻고 그러니? 그래, 예전에 당숙한테 유산 받아서 건물 하나 샀었다. 그래서 돈 좀 벌었다 됐냐? 어머님 지난번에 제가 찾아왔을 때 힘든 거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하셨잖아요. 이게 아주 웃기는 소리를 하네. 10년 넘어서 찾아와 돈 달라는데 너 같으면 주겠냐? 제가 늦게 찾아온 건 죄송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어머님이 저랑 딸들을 너무 미워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고요. 어머님 본인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아이고, 누가 들으면 내가 아주 못된 년인 줄 알겠네. 그래, 너랑 네 딸들 꼴 보기 싫은 건 사실이다. 그리고 내 돈을 왜 너한테 주냐? 네가 아들만 낳았어 봐라. 그럼 달라고 안 해도 내가 막 퍼줬을 거다. 아니요. 어머님은 제가 애를 낳기 전부터 미워하셨어요. 손해보는 결혼시켰다고 난리도 아니었죠. 게다가 제가 낳은 딸을 보고 욕만 하셨지 한 번이라도 안아주신 적 있으세요? 제가 발길을 끄는 이유를 더 말씀드릴까요? 아, 됐다. 이 거지 같은 년이 알아서 살 것이지.
어디 시애미를 찾아와서 막말하고 까불고 자빠졌어. 야, 너나 네 딸년들이나 내 관심 받기니 알아서 살아. 살기 힘들면 돼지든가. 어떻게 같은 자식이고 같은 며느리고 같은 손주인데 이렇게 다르게 대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네요. 맞아. 원래 사람은 한결같이 사는 법이야. 니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예뻐해 줄 마음도 없었고 돈을 줄 마음은 더더욱 없었다. 됐냐? 알아들었으면 계속 발길 끊고 살지 그러냐? 제가 괜히 찾아왔네요.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거라는 착각을 했어요. 그래요. 다시는 발 들이지 않겠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결국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의 마음만 늘어나서 시댁에서 나왔네요. 이후 똑똑한 두 딸을 잘 키워주고 싶어서 악착같이 일했어요. 오른손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지만 저를 써주겠다는 곳에는 충성하는 마음으로 일했답니다. 그제야 엄마는 강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두 딸을 위해 못할 게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죠. 제 두 딸은 나름 성공해서 앞가림을 잘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60대가 넘어가자 일하는 게 버거워 그만두었고 딸들이 주는 용돈과 연금으로 지냈습니다. 제가 좋은 엄마도 아닌데 착한 딸들이 효도를 참 많이 했네요. 어느 날 큰딸이 자기 일하는 데 오라고 초대하더군요. 웬만해선 가지 않았는데 특별한 손님이 온다면서 꼭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차려입고 딸이 일하는 곳에 갔더니 제가 아주 잘하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형님은 여기 웬일이세요? 형님도 재판 받을 거 있어요? 아니, 난 딸을 보러 왔어. 여기서 일하거든. 여기서 일한다고요? 아, 서무 잡부라도 하나 보죠? 대충 비슷해. 그런데 자네는 여기 웬일이야? 미국 유학은 잘하고 온 거야? 자네 아들은 뭐하고 사나? 말하자면 길어요. 아무튼 만나서 반가웠어요. 전 재판이 있어서 그만. 딸애가 저를 왜 불렀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동서가 법정 안에 들어가고 1분 뒤에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서 구경을 했죠. 곧 판사님이 등장하자 모두 기립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판사라는 직업이 참 멋지다고 생각했답니다. 이윽고 동서가 지은 죄를 읊었는데 부동산 투기와 사기 혐의까지 신고되더군요. 판사 봉이 탕탕 소리를 내자 동서가 오열하더군요. 난 이제 망했어. 인생 망해버렸어. 감옥에서 어떻게 살아? 6년을 어떻게 사느냐고. 동서 재판 잘 봤어. 내 딸이 제대로 벌을 준 것 같네. 방금 뭐라 그랬어요? 딸이라니. 그럼 판사가 형님 딸이었어요? 그래. 날 초대해서 온 거라고 했잖아. 오늘 자네가 재판받는 날이라 속 시원한 구경하라고 부른 모양이야. 재산 압수 들어간다던데. 이제 빈털터리가 되겠구만. 동서 감옥에서 잘 살아. 이럴 수가. 그럼 지금 조카년이 작은 엄마를 감옥 보낸 거예요? 형님,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집안에 판사가 있으면 진작 알렸었어야죠. 이제 내 인생 어떡해요. 형님 때문에 감옥살이 하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내 탓을 하는 거야? 자네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사람이 한결같아. 뭐 어찌되었든 판결 났으니 잘 어울리는 수의 입고 시궁창에서 잘 살아봐. 찬바닥에서 자다가 입 돌아가는 거 조심하고. 그럼 재밌는 구경 다 했으니 나 이만 가볼게. 안 돼. 야야 이년아. 이 재판 물려버려. 다시 재판하러 가란 말이야. 멍청하기는. 자네 의사라면서 지금 상황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건가? 그냥 다 인정하고 균덩어리가 득실거리는 감옥에서 뼈와 살이 옥신거리는 고통을 참아가며 살아봐. 교도소가 좋아졌다는 말이 많던데. 그래도 감옥이니 편하진 않을 거야. 그럼 굿바이 동서. 저는 딸 덕에 재밌는 구경을 하고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동서는 바로 교도소를 향하는 버스를 타고 속세와 빠이빠이 했답니다. 큰딸을 불러 동서를 어떻게 알아봤냐고 물었더니 제가 끔찍하게 싫어해서 이름과 얼굴을 외워두고 있었답니다. 참으로 기특한 효녀였죠. 딸에게 들어보니 동서와 시동생은 진작 이혼했다고 합니다. 둘 다 바람이 나서 합의 이혼을 해서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답니다. 동서의 아들은 미국 유학 가서 헛바람이 들어 한국에 들어와 흥청망청 술 처먹고 노는 망나니가 되었다네요.
돈을 대주는 동서가 잡혀 들어갔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작은 딸이 자기 일터로 불렀어요. 무슨 재밌는 걸 보여주려는 건지 기대를 하고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건물 복도에서 보기 싫었던 인간들을 마주치고 말았어요. 아니, 너 여기 웬일이냐? 형수? 야, 오랜만이네. 얼굴 좋아지셨네. 그동안 새 시집이라도 가셨나? 썩을 것. 야, 너 여긴 웬일이냐? 어머님, 서방님 오랜만이에요. 동서는 지난번에 봤어요. 지금쯤 수의 입고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을 겁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하여튼 세상이 좁아서 소문은 더럽게 빨라. 걔는 이미 우리 집안에서 나간 년이라 어떻게 돼도 상관 안 해. 아, 그러시구나. 그럼 손자는 어때요? 망나니로 산다던데. 누가 그런 말을 씹으려. 내 손자는 문제없이 잘 살고 있거든. 아, 그렇구나. 그럼 두 분 볼일 보러 가세요. 전 작은 딸을 만나야 해서 이만. 아이, 재수없게 재판날 처년을 만난 거야. 재수 온 붙은 기분이네. 엄마, 잊어버려. 우리 지금 생사가 걸린 재판이 걸렸다고. 그러게 왜 이혼한 그년 말을 듣고 투자를 하냐고. 그년 사기죄로 들어갔으니 우리 돈도 빼앗길 수 있단 말이야. 아, 몰라. 그냥 모르쇠 하고 일관하자고. 판사가 모르면 나는 모르라고 답변하면 돼. 하여튼 넌 인생 사는 게 단순하지. 제게 오늘 재판 꼭 이겨야 할 텐데. 두 사람은 법정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딸이 부른 자리에 들어갔어요. 딸 뒤에 앉아서 인사했습니다. 샘이야, 오늘 재판 파이팅이다. 엄마 오셨어? 저기 두 사람 봤어? 그래, 저것들 투자 사기꾼 동서한테 돈을 투자해서 이익 봤다며. 야, 정보력 빠르네. 엄마한테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불렀는데 미리 알아버렸어? 그래서 네가 승소할 수 있는 거냐? 엄마, 나 능력 있는 변호사야. 이런 사건은 한숨만 써도 이긴다고. 저것들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니까 구경이나 잘해. 저와 딸이 대화 나누는 걸 본 시어머니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더군요. 뭐야, 저 변호사가 네 딸? 그럼 내 손녀란 말이냐? 네, 어머님. 제 딸이랑 싸우게 생겼네요. 꼭 이기세요. 파이팅. 우리 딸도 파이팅. 야, 손녀야, 너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손녀 딸, 이 할머니랑 삼촌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적당한 선에서 끝내자. 내 이름도 모르는 분이 무슨 할머니래. 그리고 얼굴도 여러 번 봤으면서 못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나는 공과 사가 확실한 사람이라 괜히 협상하거나 봐주는 일은 없습니다. 피해자들한테 다 돈을 돌려주고 벌받게 해줄 겁니다. 아시겠죠? 지 애미랑 똑같은 거 봐라. 하여튼 애미년이나 딸년이나 정이 안 간다니까. 그래. 아, 나 떡이다. 우리 변호사도 능력 있는 엘리트라고. 아, 그렇게 믿으세요, 김말순 씨? 저년이 지금 뭐라는 거야? 할머니를 그따위로 불러, 이런 못돼 처먹은 년 같으니. 시어머니가 강불하는 순간에 판사님이 입장했고 곧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민 등골 빨아먹는 돈을 다 토해내고 벌금까지 선고가 내려졌죠. 재산의 절반 이상을 날려먹은 모양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딸애와 같이 나왔는데 심호자가 저희 앞을 가로막더군요. 야! 이 위아래 없는 것들아. 내 재산을 토하게 만드니까 좋냐? 어머, 지금 겁주는 거예요? 샘이야, 재판에서 졌다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형사처벌 가능하지. 김말순 씨 녹음기 틀었으니까 말 잘하셔야 해요. 뭐가 어째? 이것들이 우릴 물로 보나? 딸내미 하나 어설프게 키워서 변호사 만든 모양인데 그래봤자 니들은 우리 인생에 발톱에 때만도 못해. 비유가 참 더럽네요. 동서랑 다른 얘기는 안 하셨나 봐요. 감옥 보낸 판사라든지 뭐 그런 거? 그년이랑은 악연으로 끝났는데 알게 뭐야. 아무튼 니들 앞으로 뒤통수 조심해라. 네, 어머님은 앞통수 조심하세요. 저기 끝까지. 어머님 얼굴 빨개지네요. 혈압 조심하셔야죠. 흥분 가라앉히세요. 돈 날려서 기분도 안 좋을 텐데. 어서 가서 냉수라도 드세요. 너희 나중에 두고 보자.
오늘로써 완전히 왼수가 됐으니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 모녀는 키득거리며 비웃어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고소한 일을 2번이나 보면서 속이 통쾌했는데 1년 만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작은 딸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바로 법원으로 달려갔어요. 작은 딸 뒤에 앉았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 우리 큰며느리 아니냐. 그간 별일 없었니? 별일이요? 지금 제 안부를 물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님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었다면서요. 그래, 내가 미쳐버리겠다. 저놈이 술 처먹고 도박해서 집안 돈을 다 까먹어서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소녀딸한테 연락했어. 피해자는 어떻게 됐대요? 그게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그러더구나, 얘야. 내 아들이 못난 짓을 하긴 했지만 저놈이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자야. 정신이 빠진 놈이라고.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니 심신미약으로 감옥 말고 정신병원에 보내는 게 우리 목표다. 참 안타깝고 불쌍하네요. 그래, 네 생각도 그렇지. 우리 아들이 참 불쌍하고 딱하지. 아니요, 피해자 말이에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렇게 됐다니.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야, 이미 일어난 일인데 지금 와서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냐. 너랑 나 그리고 우리 손녀딸은 우리 아들을 구하려고 여기 모인 거야. 감옥은 무조건 안 된다. 손녀야, 네가 꼭 정신병을 증명해서 정신병원으로 보내줘야 해. 할머니, 선임비 한 푼 안 주면서 바라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내가 알아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만 계세요. 아, 내가 너무 설쳤구나. 미안하다, 소녀. 야, 얘 큰며느리야. 내가 서운하게 한 거 있으면 다 있거라. 우리 이제부터는 친하게 잘 지내보자. 저기 제 큰딸이 들어오네요. 일어나자고요, 어머님. 뭐? 저 판사님이 네 큰딸이라고? 세상에, 너 2딸을 판사 변호사로 키운 거냐? 아니, 그럼 오늘 우리 아들은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작은 손녀야, 큰 손녀가 오늘 사건 피의자가 자기 삼촌인 건 알지? 네, 알고 있어요. 보통 때와는 다르게 재판을 할 거니까 기대하세요. 휴, 이제야 긴장이 풀리는구나. 그나저나 큰 손녀 이름은 뭐였더라? 대단하시네. 우리 어머님 일어나기나 하세요. 판사에 대한 예의 모르세요? 그래. 우리 손녀 둘이 이렇게 성공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지금부터는 더 자랑스러울 거예요. 쭉 지켜보시라고요. 제 딸이 착석하자 법정 안에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았어요. 검사가 먼저 피고인인 시동생에게 엄벌에 처해달라는 말을 하고 변호사인 작은 딸에게 발언권을 넘겼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인은 지난해부터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을 겪어왔습니다. 제가 증명할 서류를... 잠깐, 서류가 어디 갔지?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설마 진단서랑 서류를 잊어버린 거냐? 변호인 빨리 말씀하세요. 증빙할 서류가 있으면 빨리 주시고요. 판사님, 서류가 없네요. 아니,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빼버렸습니다. 얼렁뚱땅 심신미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조치를 바란 모양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할 말은 검사님의 말이 모두 맞으니 현명한 재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들어가세요. 그럼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만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스쿨존에서 무고한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본 판사는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26년을 선고합니다. 뭐라고? 26년? 이게 말이 돼? 술 먹고 실수한 거 가지고 26년이라니, 이 판사냐냐? 네 삼촌은 이렇게 나락으로 보내도 되는 거냐? 그리고 작은 소녀, 넌 뭐하는 년이길래 정신과 진료사랑 알코올 치료 내역서를 잃어버린 거야? 이 재판 잘못됐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 법정 모독죄로 잡혀가고 싶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이 육실하려나? 난 피도 눈물도 없냐? 이제 보니 이것들 다 한통 속이었어. 내 아들 엿먹이려고 모의한 거라고. 판사, 변호사, 그리고 그 애민년까지 짜고 이런 재판을 한 거지. 나 억울해.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못 산단 말이야.
제 큰딸은 이미 재판을 끝내고 나갔고 저와 작은딸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시동생은 온몸을 부르르 떨며 겁에 질려 있더군요. 자세히 보니 수의에 오줌까지 쌌더군요. 큰 벌을 받게 되었으니 그럴 만도 했죠. 저와 작은딸은 울부짖는 시어머니를 두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시동생은 파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딸들과 외식을 나갔는데 길거리에서 싸움이 났는지 사람들이 몰려있더군요. 무슨 일인지 가까이 가봤더니 시어머니가 조카애한테 얻어 터지고 있더군요. 이 노춘네야, 말로만 귀한 손자라는 소리 하지 말고 돈을 내놓으라고. 상호가 할머니가 이제 망해서 돈이 없다고 했잖아. 네 아빠가 도박해서 다 날려버렸다고. 그리고 엊그제 폐지 팔아서 돈 줬잖아. 폐지 판 돈? 설마 5천 원 준 걸 가지고 생색내는 거야? 이 노친네야, 넌 그걸 돈이라고 쥐어주고 있냐? 당장 돈 벌어와! 시어머니는 잘난 손자에게 발길질을 당하고 있더군요. 사람들이 말리긴 했지만 조카애가 말린 사람에게도 손찌검을 하는 바람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려고 나섰어요. 조카를 돌려세우고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뭐야 이년은, 너 뭐야? 나 판사 딸, 변호사 딸을 둔 늙은이다. 네 애비한테 26년 때린 사람의 엄마라고. 너도 똑같이 감옥에서 오래오래 썩게 해줄까? 뭐, 그럼 당신이 큰엄마? 저기 누나들이 판사 변호사? 그래, 이 상놈의 자식아. 내가 네 할머니를 싫어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너만 귀하게 사랑해주던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니? 너 사람 시키가 맞는 거냐? 내가 이렇게 패도 할머니는 신고 안 해. 손자가 실수한 거라고 하고 넘어갈 거라고 항상 그래왔듯이 말이야. 뭐? 그럼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어머님 정말이에요? 아들 며느리 감옥 보내고 손자한테 얻어 터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며느라, 나 좀 구해줘라. 이놈의 망나니 짓에 벗어나고 싶다. 제발 나를 도와줘. 진짜 크게 벌을 받으셨네. 지금 제 딸들이 안 말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예뻐해준 기억이 있었다면 저렇게 손 놓고 구경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도와줄 건 없고 경찰서 가서 저놈 신고해서 감옥 보내버려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귀한 손자를 어떻게 신고하겠냐? 진짜 웃기는 늙으신 내네. 그럼 계속 이렇게 얻어 터지면서 살든가. 요 몇 년 사이 재밌는 구경을 참 많이 하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잘 얻어 터지고 사세요. 제가 등을 돌리자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더니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얘야, 그냥 가지 말고 돈이나 좀 줘라. 나랑 손자는 지금 반지하에서 살고 있다. 너 딸들이 성공했으니 집 한 채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내 손자 장가 보내려면 집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와우, 손자에 대한 사랑이 끝이 없으시네. 어머님, 한 푼도 못 줍니다. 이유는 과거를 떠올려 보세요. 그럼 맞던 거 계속 맞으세요. 조카야, 너 이름이 뭐더라? 아니다, 궁금하지도 않다. 평생 그렇게 망나니로 살다가 되져버려라. 그럼 우리는 진짜 갑니다. 그렇게 조롱의 말을 퍼붓고 딸들과 외식하러 갔습니다. 그날 고기가 얼마나 맛있던지 입에서 사르르 녹더라고요. 시댁이 그렇게 패가망신한 걸 보니 맥주가 필요 없을 만큼 시원했네요.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끝장나 버렸고 더는 볼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 두 딸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합동 결혼식을 하기로 했답니다. 첫째는 의사와 둘째는 같은 일을 하는 변호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을 했고 남편을 잃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네요. 저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